오늘 6월 며칠이죠? 21일이요. 시험이 넉 달 안 남았어요. 공부 잘 되고 있습니까? 의외로 이번 주 쭉 살펴보니까요. 6월 말에 좀 불안하신 분들이 들어 보이더라고요. 시험이 넉 달 안 남았으니까 이제 2차가 부담이 되나 봐요. 그래서 2차를 할까 말까. 그래서 이제 망설이더라고요. 그런 고민하지 마세요. 아직 넉 달 남았습니다. 예. 절대 2차 할까 말까 그런 고민 절대 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동차로 밀어붙이세요. 넉 달요 제대로 이를 악물고요. 빡시게 하면요 충분히 합격하러 남습니다. 예. 그래서 쓸데없는 고민 하시지 마시고 무조건 동차로 밀어붙이세요. 그러면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 가능한 여러분들은요 공부 길게 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절대 길게 하지 마세요. 원래 끝내버렸어요. 원래 무조건 동차격입니다. 동차하시고요. 그러면 원래 1차하고요. 내년에 2차 한다. 정말 고생이거든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원래 동차 끝내버리시고요. 그러면 내년 뭐 하실래요? 논다고요. 자기전 왜 따십니까? 그래서 내년 1년은요. 원래 꼭 동차하시고 정말로 내년 한 해만큼은요. 1년 더 공부하는 각오로요. 실무 스펙을 쌓으세요. 무슨 공부? 실무 공부요. 실무 공부. 그러면 제가 지난주 책을 읽은 게 있습니다. 책 제목이요. 한국의 신흥 부자들입니다. 근데 그 책을 보니까요. 그 책 내용에 공인중개사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이제 그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부를 이룬 사람들이 하나같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요. 사무소 내어서 중개수수료가 목적이 아닙니다. 자기가 재테크하려고요. 여러분도 중개사 목적은요. 뭐 때문입니까? 중개를 떠나서 더 큰 부를 이루려고 재테크가 목적입니다. 그러면요. 실물을 쌓아야 됩니다. 한국의 신흥부자들 책을 보게 되면요. 아주 다양한 사례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학교 가시면요. 원래 동창회 하시고 그 책부터 바로 사보시면요. 책값 15,000원입니다.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요. 어떤 사람은 20대입니다. 20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귀인을 만나요. 귀인은요. 바로 실무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 20대는 너무나 성실했기 때문에 그 사람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일 배우면 되겠다면서. 그게 동기가 돼가지고 오로지 인생을요. 아파트로만 승부 걸어요. 10년 만에요. 아파트를 312채를 소유합니다. 엄청납니다. 어떤 사람은요. 경매를 해가지고요. 엄청난 부를 이루고 어떤 사람은 역시 가진 거 아무것도 없이 20대인데요. 역시 귀인을 만났어요. 5년 동안 모텔 일을 도와요. 5년 후에 모텔 실무 다 익히면서 모텔을 몇 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상가 빌딩을 많이 갖고 있고요. 아주 다양한 사를 접합니다. 굉장히 도움됩니다. 그중에서 여러분 실무 사례는요. 주로 주거용, 아파트 사는 거죠. 주거용, 또는 수익성 부동산, 또는 경매, 토지 전부 다잖아요. 적어도 재테크하려면요. 그게 주거용도 좋지만은요. 경매하고 토지, 경매 토지. 다시 말하면요. 경매는 필수입니다. 이건 실무 도움 될 거예요. 뭐냐. 실무 전문가가 되려면요. 요즘 책이 너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경매 관련 책을 100권 읽어라. 100권. 그래서 올해 합격하시고요. 내년 실무책을 100권 보세요. 경매. 확실합니다.
100권 책 읽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고요.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한 달에 10권 읽으면요. 1년은 120권 읽어요. 그 어렵지 않은 사례가 뭐냐. 제가 독서를 많이 하거든요. 오늘 21일이죠. 제가 다이어리 늘 메모합니다. 독서 리스트를 만들어요. 책 제목, 저자 분류해가지고요. 읽은 날, 읽기를 시작한 날, 끝난 날 다 쓰거든요. 6월 18일부로요. 6월 18일부로. 요즘 이제 강의 많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특강 되게 많거든요. 예. 하다 보니까 거의 강의가 너무 바빠요. 그런데 틈새 시간, 전철 이동, 객태서 이동, 짜투리 시간, 틈만 하면요 독서를 합니다. 그런데 6월 18일까지요 독서량이 책을 10권 읽었습니다. 그 짜투리 시간이에요. 한 달에 10권 별거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절대 1년에 100권 별거 아닙니다. 책가 150만 원입니다. 150만 원이 몇 억, 몇십억 벌어줄 거예요. 다시 실무책, 경매책 100권 읽었다면요. 다시 10권으로 줄이죠. 그래서 100권 읽어보니까 야 정말 내용이 너무 좋은 책이었어요. 그 책을 10권으로 줄이라 이 말입니다. 10권 줄여가지고요. 이걸 전부 다 파트별로 다 정리해가지고 이대로 실천하면요. 무조건 전문가 됩니다. 토주도 마찬가지요. 주거용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물론 좋은 강의도 많겠지만은 요즘은 책이 너무 좋으니까요. 100권 읽고 1년 만에 10권 줄이자. 그럼 1년 만에 경매 전문가 됩니다. 1년 더 토지 도전하면요. 또 전문가 돼요. 충분히 되거든요. 여러분 공부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원래 반드시 동착해 갔어요. 더 큰 일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실무전략은 이렇게 짜시면 돼요.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에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합격이 합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몇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러면 몇 달 만에 어떻게 합격할까요?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럼 합격 비법 알려줄까요? 딱 한 가지만요. 제가 또 지난주에 책을 본 게 있어요. 책 제목이요. 나는 한 번 읽은 책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 책 제목이요. 나는 한 번 읽은 책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 책 제목이 확 걸리더라고요. 제가 대전에서 저 선화동에 계룡문고가 유명합니다. 커요. 거기서 늘 매주마다 책을 구입하거든요. 또 알라딘, 예스24 늘 구입하고요. 책을 많이 구입합니다. 거의 다 읽어요. 그래서 이 독서법인데요. 저자는요. 일본 저자예요. 일본 사람이 썼지만은요. 거기서 분명히 한 가지는 확실하더라고요. 나는 한 번 읽은 책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중에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합격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인풋과 아웃풋입니다. 인풋과 아웃풋이에요. 이거 활용해야 됩니다. 한 번 인풋합니다. 다시 말하면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인풋했잖아요. 여러분 강의 4시간 들었죠? 인풋했잖아요. 한 번 인풋하면요. 더 중요한 게 아웃풋입니다. 한 번 인풋했다면요. 한 줄 내요. 한 줄 내요. 강의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번 인풋하면 적어도 한 줄 내야 3번은 아웃풋하라. 3번을 반추하고 되새김하고 정리하고 떠올리려 말입니다. 그러면 한 번 읽은 책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실감합니다. 왜? 제가 요즘은요. 3번 이상 아웃풋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요. 제가 굉장히 강의증을 느껴요. 달라진 걸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읽으면 제가 꼭 중요할 내용을 전부 다 체크하고 메모해 두거든요. 다 보면 집에 가면 무조건 책상에 앉아요. 앉아서 일단 반추하고 또 초소를 해요. 초소. 초소란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소소가 누굽니까? 정약용 씨.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에요. 정약용 씨가 자식들에게 늘 평생 초소 강조합니다. 절대 책을 읽으면 옮겨 써라.
중요한 거. 그게 공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읽으면요. 항상 반추하고 초수합니다. 저는 안 써요. 시간이 걸리니까. 파일로 정리합니다. 책 서러시 정리합니다. 빠르게 정리합니다. 일단 PC에다가 정리합니다. 한번 반추했잖아요. 정리 마치면요. 이거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마치면요. 다시 태블릿에 옮겨요. 아주 오래된 겁니다. 이거 보시면 막 달아 빠졌어요. 달아 빠진 겁니다. 정말 오래되었어요. 저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여기다 저장을 해요. 아주 이거 뭐 별거 아니거든요. 오래된 거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책 제목 나 있죠. 정리 다 되어 있죠. 이건 경매 파트인데요. 쭉 넘어갑니다. 계속 넘어갑니다. 계속 넘어가요. 계속 넘어가요. 이런 정리가 주거용, 토지, 상업용, 경매, 중개, 협상, 법률, 세무 포함해서요. 다음에 인문, 성공학, 부자, 파트별 해가지고 양이 엄청납니다. 정리하니까 힘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본 거는요. 100건을 봤어요. 100건 봤는데 정리 안 하니까 다 날아가고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 정리하는 게 불과 이제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엄청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토지, 상가, 경매 팍팍 떠올라요. 팍팍 떠올라요. 정리하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 8, 9, 10 넉 달 동안에요. 자, 인풋보다 더 중요한 게 아웃풋입니다. 그래서 넉 달 동안 정말 아웃풋 수를 많이 늘려야 됩니다. 그러면 안 까먹어요. 무조건 합격입니다. 그래서 아웃풋 안 하면요. 점수가 안 나와요. 아웃풋 잘해야 됩니다. 많이 반복해야 됩니다. 몇 달 동안 특히 인풋보다 정리 잘하고 반복해서요.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풋 한 번, 아웃풋 적어도 한 줄에 3번요. 그 이상을 지킨다면요. 넉 달 동안에 동착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자 여러분 원래 시험이 중요하겠지만은요. 원래 무조건 아웃풋만 해서 끝내버리고요. 더 중요한 게 이제 더 중요해요. 실무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경매 전문가, 토지 전문가, 주거용 전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부동산은요. 한마디로 복합 개념이지 이겁니다. 이거. 아주 큰 숲이에요. 숲. 이 중에 하나가 경매가 있고 이 중에 하나가 나무, 이 중에 하나가 토지가 있고 주거용이 있고 상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하면 안 된다. 일단은 두루두루 많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뭡니까? 이거 되기 위해서 이제 자기전 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 자, 넉 달 동안 힘들다 하지 마시고 이 시험만 매달리지 마시고요. 바짝 하셔가지고 원래 끝내시고요. 내년부터 진짜 시작하세요. 무조건 동차 목표를 열심히 하시면 되거든요. 힘내시고요. 자, 교재 보겠습니다. 그러면 4번 목차죠. 312페이지입니다. 자, 한 주금이네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괄호 2번요. 주요 업무. 한 번 나왔습니다. 목차가 4개 나와요. 한 주금은요. 1번 보금자리론, 2번 저당정권 MB에서 발행하고요. 3번 주택연금 보증 업무를 맡게 되고 4번요. 주택보증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2번은요. MB에서 발행은 지난 시간 공부했고요. 지금은요. 1번과 3번입니다. 1번 보금자리론 그리고 3번 주택연금입니다. 이 두 가지만 집중하시면 돼요. 한 장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보니까요. 바로 2번 보금자리론 나와요. 오른쪽 페이지 3번 주택연금 나와요. 자, 이 두 가지를 교재 보기 전에요. 크게 이렇게 비교합니다. 먼저 보금자리론이죠. 다음에 주택연금입니다. 자, 먼저 비교해볼게요. 다른 점을요.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한주금의 보금자료로는요. 바로 주택 구입 자금이죠.
이것이 목적이고요. 주택연금은요, 노후 대책이죠. 노후 생활자금입니다. 비교하자면요. 어떤 사람이 30대였어요. 30세. 결혼합니다. 내 집 마련합니다. 아파트를 샀어요. 당연히 융자 받죠. 언제까지요? 50될 때까지요. 20년간 원리금 균등상환이다. 융자 받습니다. 무슨 말이죠? 저당대부. 줄여서 저당입니다. 자, 저당대부. 저당의 특징이 뭘까요? 저당 받게 되면 일시불 융자입니까? 분할 융자입니까?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융자 어떻게 받았습니까? 일시불로 받았죠. 분할하기라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어휴, 예. 일시불 융자예요. 예. 일시불로 융자 받고요. 갚는 게 20년 잡고 매월마다 계속 꼬박꼬박 매기간 이렇게 원리금 갚아 나갑니다. 분할 상환입니다. 자, 다시 얼마를 융자 받고요. 매 기간마다 원리금 상환한다. 이때 쓰이는 개수가 무슨 개수? 빌려설 때 갚아야 될 원리금 무슨 개수요? 저당 상수요. 저당 상수. 이때 저당 상수를 정의합니다. 저당 상수. 저당 상수가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 갚았어요. 이제 완전한 내 집이 됐습니다. 나이가 부부가 60이 됩니다. 이제 완전한 주택이잖아요. 내 겁니다. 이걸 또 저당을 설정해서 건저당 설정하죠. 언제까지요? 사망할 때까지요. 사망할 때까지 이만큼 전부 다 갚아주기라고. 매달마다 꼬박꼬박 또 생활비 받죠. 이게 바로 주택연금이고요. 주택연금을 다른 말로 역저당이다. 이렇게 볼래요. 결국 역저당은요, 저당의 반대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자, 생활비가 필요해서요. 매달마다 생활비를 융자 받잖아요. 무슨 융자? 얘가 바로 분할 융자예요. 매달 생활비 받더라. 분할 융자가 돼요. 갚는 것은요, 사망하면 주택을 처분해서 일시불로 상환합니다. 얘가 바로 일시불 상환입니다. 그래서 저당과 역저당 서로 반대말입니다. 역저당입니다. 그럼 다시 주택연금이죠. 역저당은요. 내가 사망할 때 이만큼 일시불로 갚아주기로 하면서 매달 생활비 받습니다. 이때 세는 개수가 어떤 개수일까요? 사망할 때 얼마를 전부 다 만들어주기로 하면서 매달마다 자 생활비를 적립받잖아요. 얘가 감채기금개수예요. 매달 생활비 감채기금개수가 됩니다. 두 번째, 신청 자격이 다르집니다. 먼저 주택연금은요. 만 19세 이상이죠. 반면에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입니다. 다만 이때는요.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돼요. 둘 중에 한쪽이 60세가 넘으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대출 기간입니다. 대출 기간은요. 보금자리로는 숫자 4개 아시죠? 10, 15년, 20년, 30년. 얘가 뭡니까? 기간이 확정되었네. 확정.
기간이 확정되었습니다. 반면에 주택연금은요, 기간이 미확정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죠? 사망은 알 수가 없잖아요. 사망할 때까지. 한마디로 뭐지? 평생 지급받습니다. 한정에 말하는 평생은요, 몇 살까지 말할까요? 죽을 때까지요. 그게 아니고요. 요즘 몇 세 시대? 100세 시대에서 항상 100세 기준입니다. 100세까지 연금이 나간다면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출기간은 일단 사망은 알 수가 없다. 미확정이고요. 네 번째. 대출 금리가 돼요. 금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보금자리론 고정금리가 돼요. 반면에 주택연금은요, 변동금리가 돼요. 다섯 번째. 대상주택입니다. 보금자론의 대상주택은요, 9억입니까? 6억입니까? 6억이죠. 6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가 돼요. 주택연금은요, 9억입니까? 6억입니까? 9억이 돼요. 9억 이내 주택입니다. 9억을 초과하면 연금 안 나갑니다. 금액도 달라지고요. 대출 한도예요. 보금자리론 최소 몇만 원부터 삭제되었죠? 5월 달에요. 최대 얼마? 3억입니다. 물론 추가된 거 있죠. 미성년 자녀가 3명이면 얼마까지? 4억까지요. 그러면 주택연금은 대출한도 어떻게 되죠? 대출한도는요, 홈페이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몇 세까지? 100세, 100세. 100세까지 계속 받게 될 연금을 현가화시키자, 현재 가치. 100세까지 받게 될 연금의 현재 가치를 따진다는 말입니다. 7번째. 중도 상환 수수료입니다. 보금자료는요, 중도상환 수수료 있습니다. 3년이죠. 3년 이내 상환 시 수수료 부담해야 됩니다. 얘는요, 없잖아요. 언제든지 전에 또는 일부를 수수료 없이 정산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이제 비교한 다음에 표를 보시면 쉽게 와닿아요. 교재 봅니다. 자, 314페이지입니다. 보금자료는 표를 볼게요. 자, 먼저 신청 대상은요, 민법상 성년, 즉 만 19세 이상을 가리키고요. 다음에 두 번째,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입니다. 대출금리 중요하죠. 고정금리 동그라미, 고정금리. 대상주택은요, 6억 동그라미, 6억 초과 주택은 제외가 돼요. 대출한도는요, 두 번째 항목, 최소 100만 원 삭제. 최대만 있죠. 최대 3억입니다. 단 미성년 자녀 3명이면요, 4억이 대출 가능하고요. 대출 기간은 확정되었죠. 10, 15, 20, 30년. 상환 방식은요, 첫 번째, 원리금 균등 상환, 원금 균등 상환, 최등시 상환, 셋 다 모두 가능합니다. 세 번째요, 조기 상환 수수료 있다고 했죠. 3년 이내 상환 시에 중도 상환 수수료 부담해야 됩니다. 오른쪽 페이지 주택연금 넘어갑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표가 나와요. 표를 보시면요, 첫 번째, 가입 가능 연령은요, 밑줄입니다.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입니다. 주택 보유수. 그러면, 자, 첫 번째 항목 4줄이 있죠. 얘는요, 바꿔야 되겠죠. 오늘 프린터로요.
오늘 프린트 볼게요. 오늘 프린트. 자, 프린트 보게 되면 부부 기준 9억 이하 주택 소유자, 다음 9억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팔면 가능하고요.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 이하이면 가능하죠. 그래서 네 줄을 이렇게 세 줄로 바꿔주면 되는데 크게 내용 차이는 없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어서 대상 주택입니다. 첫 번째 항목 세 줄 모두 알아야 됩니다. 세 줄 모두 밑줄 하시면 돼요. 시가 9억 이하의 주택이나 지자체에 신고가 된 노인복지주택입니다. 괄호 상가주택이면 상가주택. 그러면 전체 면적 중에서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연금 신청 가능하고요. 세 번째도 밑줄입니다. 확정 기간 방식은 노인복지주택은 제외가 돼요. 대출금리 내려가죠. 변동금리 똥알미 변동금리. 맨 밑에 보시면요. 지급방식입니다. 지급방식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1번 월 지급금 지급방식. 그리고 2번요. 월 지급금 지급 유형입니다. 그리고 1번을 집중해야 됩니다. 자, 지급방식은 다시 네 가지인데요. 1번 종신방식, 2번 확정기간방식, 3번 대출 상환방식, 4번 우대방식.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읽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2번요. 지급 유형은 네 가지인데 네 가지는요. 제목만 보시면서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 하시면 돼요. 따라서 정액형, 전후 후박형, 정률 증가형, 정률 감소형 네 가지가 있습니다. 대출금 상환입니다. 첫 번째, 이용자가 사망 후에 주택을 처분해서 일시 상환받습니다. 이때 표를 보시면 금액 비교 나오죠. 두 칸 나와요. 두 번째 칸을 모두 밑줄하고 모두 기억합니다. 왜? 얘가 나오니까요. 주택 처분 금액이 작고 대출 잔액이 많아요. 이 말은요. 대출을 많이 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은행은 손해보잖아요. 따라서 오른쪽 부족분에 대해서는 상속인에게 상한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요 지문이 그대로 나옵니다. 내려가세요. 또 밑줄입니다. 주택연금은 조기상환수수료 없이 밑줄. 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전액 일부 정산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를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다음 페이지요. 자, 목차 05번입니다. 부동산 금융의 자금 조달 방법인데요. 자, 크게 세 가지예요. 1번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가 나오고요. 4장 넘기시면 327페이지죠. 목차 2번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줄여서 PF금융이 되고요. 다시 2장 넘기시면 330페이지죠. 3번 부동산 신디케이터입니다. 여기서 1번, 2번이 중요하고요. 1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1번부터 봅니다. 리츠가 나와요. 리츠는요. 원래 필이 나와요. 리츠는요. 매년마다 한 문제는 나왔는데요. 작년에 안 나왔거든요. 원래 꼭 나와야 됩니다. 얘도요. 시험에 안 나올 거 다 버리고 나올 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장 넘겨줍니다. 321페이지요. 고려 4번요. 우리나라에 리츠 있죠. 얘가 너무 중요한데요. 부동산 투자회사 법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투자회사 법, 시행령, 시행규칙 양 엄청납니다. 다 볼 필요가 없죠.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추려서 요령껏 보시면 돼요. 나올 것만 보겠습니다. 동남에 2번 내려가죠. 리츠의 유형 세 가지 알아야 됩니다. 물론 다 아시겠지만은요. 기업번 자기관리 리츠, 니은번 위탁관리 리츠, 디귿번 CR 리츠입니다. 자기관리 리츠는요. 실체가 있더라. 실체회사 동그라미. 그 내용은요. 내용이 그대로 나오죠. 밑줄입니다.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권으로 두면서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이다. 이렇게 지문을 물으면서 이것을 CR 리츠라고 한다. 바꿔서 묻잖아요. 그럼 틀린 말입니다. 니은번요. 위탁관리 리츠는요. 실체가 없죠. 명목회사 동그라미. 그 내용이 뭐냐? 두 번째 줄 밑줄입니다.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가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권 임원을 둘 수가 없다. 이렇게 보면서 이것을 자기관리 리츠라고 한다. 바꿨죠. 바꾸면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바뀐 문장이 특히 잘 나와요.
디귿번 시할리처도 실체가 없다. 명목회사 동그라미. 여기서는요. 실체를 명목으로, 명목을 실체로 잘 바꿔서 묻고요. 여기까지는 되게 쉬운 겁니다. 여기서 3장 넘어갑니다. 3장 넘겨주면 326페이지예요. 자, 주요 내용 나오죠. 표. 자, 표만 집중하시면 돼요. 이 표에서요. 특히 중요한 것 선별하면요. 공부할 게 별로 없습니다. 체크합니다. 두 번째 칸 보시면 설립 자본금은 매우 중요해요. 따라서 자기관리 리처는 5억 이상, 5억 동그라미. 위탁 리처와 시할 리처는 3억 이상, 3억 동그라미. 5억과 3억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중요합니다. 두 칸 내려가세요. 최저 자본금이 있죠. 최저자본금 숫자 꼭 알아야 됩니다. 자기관리 리처는 70억 이상, 70억 동그라미. 위탁 리처와 시할 리처는 50억 이상, 50억 동그라미. 그래서 5억, 3억, 70억, 50억. 둘 중에서 5억과 3억이 훨씬 중요합니다. 내려갑니다. 주식 공모. 얘는요, 참고사항이에요. 두 번째 항목 보시면 영업인가 받거나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발행 주식 총수의 30 동그라미, 30% 이상을 일반인에게 공모해야 됩니다. 1인당 소유한도는요, 이거 매우 중요해요. 주주 1인과 그 특별 관계자는 발행 주식 총수의 50 동그라미, 50% 초과 소유 못합니다. 50%지 40% 틀린 말이고 30% 틀린 말입니다. 50% 되게 중요해요. 자산 구성은요, 참고사항인데요. 총 자산의 80% 이상을 80% 동그라미. 단어 3개 밑줄입니다. 부동산,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현금 밑줄. 이 3가지로 구성이 돼야 되고요. 다시 70% 동그라미. 70%는 부동산 밑줄, 부동산으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현물출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줄 밑줄입니다. 영업인가 받거나 등록한 날로부터 최저 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출자 안 된다. 안 된다. 짧게 말하면요. 설립 시에는 현물출자 안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까지 끊었어요. 4가지를 특히 강조했어요. 설립 자본금 얼마 5억 3억. 최저 자본금 70억 50억. 초과 소요한도 몇 프로? 50%. 설립 시 현물출자 안 된다. 그래서 원래 나오더라도 거의 여기서 답이 될 확률이 가장 높아요. 그러면 뭐 질문이 아무리 어려도 답은 여기서 나올 확률이 가장 높으니까 얼마나 편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두 칸 내려갑니다. 차익과 사채 발행입니다. 자기 자본의 2배 이내 범위에서 이 2배 동그라미 차익과 사채 발행 가능합니다. 예외가 있죠. 다만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거친 경우에는 10배 동그라미, 10배의 범위 내에서 차익과 사채 발행 가능합니다. 배당은요. 90% 동그라미, 90% 이상 배당이죠. 합병은 X되어 있죠. 리처가 아닌 회사는 합병이 안 됩니다. 법인세는요. 첫 번째, 자기관리 리처는 법인세를 당연히 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출시되었죠. 밑줄입니다. 위탁 리처와 시할 리처는요. 90% 배당을 한다면 법인세는 감면받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래서 자 여기서 아무리 내용이 많아도 항상 핵심령이 답이 거의 나와요. 그래서 5억, 3억, 70억, 50억, 초과 소요한도 50%, 설립 시 현물출자 안 된다만 아시면 가장 쉽게 문제 풀 수가 있어요. 목차 2번 내려가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자, 이 부분도요. 출제가 여러 번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F 금융인데. 먼저 건설회사겠어요. 사업주가 되고요. 다음에 은행이었습니다. 금융단위죠. 다음에 프로젝트 회사가 있어요. 이 관계를 봅니다. 그래서 PF 금융은요.
각각 사업주의 효과, 다음에 프로젝트 회사의 효과, 다음에 금융기관의 효과, 이렇게만 비교하시면 돼요. 포인트만 아시면 돼요. 먼저 건설회사가요. 특히 현 정부에서 아주 계속 떠고 있는 지역이 있죠. 바로 세종시다. 세종시 모 지역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자 개발합니다. 이것 짓는데 총 1,000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사업자는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죠. 그러면 은행은요. 현장에 나와서 일일이 꼼꼼히 전부 다 분석하고 검토합니다. 검토하니까 이 사업이 틀림없이 확실한 사업이거든요. 돈 1,000억 빌려주겠는데 다만 너한테는 못 빌려주겠대. 그래서 별도로 이 사업만 할 수 있는 별도의 특수 목적 회사를 설립하래요. 그래서 사업자는요. 별도로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해야 됩니다. 이때 이 특수 목적의 프로젝트 회사는요. P회사는 첫 번째 얘랑 엄연히 독립된 별개의 회사입니다. 독립회사가 돼요. 이 관계가 서로 전련이 되었어요. 즉 신용이 전련되었다. 이런 질문까지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신용이 전련됐다는 말은요. 자, 두 회사의 관계는요. 법적으로 독립된 회사가 돼요. 법적으로. 또 회계적으로 독립된 회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는 전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은요. 오로지 이 사업을 수행하는 여기다가 P에다가 1,000억을 빌려줍니다. 이때 이 자금이 있죠. 들어오는 자금은요. 프로젝트 회사의 자체 계좌에서 관리하느냐? 틀린 말입니다. 가장 최근에 입출금은 자체 계좌에서 관리한다. 틀린 말이고요. 얘는요. 자금이 투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자체 계좌가 아니고요. 바로 에스크로우 계정입니다. 따라서 에스크로우 계정에서 모든 입출금은 여기서 거래가 되니까 돈이 새어나갈 수가 없잖아요. 자금은 아주 투명합니다. 그리고 1,000억을 주면서 두 번째, 담보가 필요가 없어요. 담보대출은 아니다. 오로지 이 사업의 장래 수익성 보고요. 장래 수익성 보고 돈 빌려준대요. 세 번째요. 이렇게 1,000억 빌렸다면 원리금 어떻게 갚을까요? 세 번째, 원리금 상환입니다. 원리금 상환은요. 오로지 이 사업에만 국한이 됩니다. 따라서 당해 사업의 현금 흐름이죠. 당해 사업의 현금 흐름에서만 갚으면 돼요. 결국 이 사업은요. 둘 중에 하나지. 잘 되면 대박이고요. 못 되면 쪽박입니다. 잘 되었어요. 1,000억 빌려서 무려 성과를 1,500억 올렸대요. 이러면 1,000억 빌렸으니까 최우선적으로 원리금부터 상환해야 됩니다. 원리금 상환하고요. 남은 성과는 모두가 다시 이렇게 돌려줍니다. 즉 실적 배당이 되고요. 그럼 목적 달성이 끝났잖아요. 자연스럽게 해산됩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요. 미분양입니다. 돈이 안 들어와요. 미분양이다. 500억밖에 안 들어왔어요. 이때는요. 있는 것만 그대로 주면 돼요. 500억을 줍니다. 은행의 손해가 엄청 커져. 원금만 해도 500억이 손해 났습니다. 손해가 크니까 은행은요. 모 회사 사업적에 부족한 거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이것을 무슨 금융? 비소구 금융이죠. 비소구 금융입니다. 아니면 또는
한 10%쯤은 네가 책임지세요 하면서 일부 책임져라 제한 소구 금융입니다. 이런 형태가 일반적이고요. 아울러 양자와의 관계는 엄연히 독립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000억을 빌려줬잖아요. 빌려주니까 독립되었어요. 그래서 이 자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장부에는 1,000억의 부채가 기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가 무슨 금융? 장부 외 금융이죠. 줄여서 부외 금융입니다. 여기까지가 사업주의 입장에서의 효과입니다. 다음 은행 넘어가요. 은행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장점이 있고요. 다음에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뭐냐? 첫 번째. 1,000억을 빌려주죠. 큰 돈입니다. 한 은행이 빌려주면 잘못되면 휘청거립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여러 은행입니다. 여러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그만큼 위험은 적어지겠죠. 그래서 위험은 분산됩니다. 또 담보대출이 아니에요. 장래 수익성 보고 빌려주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검토할 적에는요, 아주 철저하게 검증합니다. 확실하게 그 여부를 검증합니다. 정보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다른 말로 정보의 불확실성을 말이에요. 이는 제거됩니다. 정보가 확실하단 말입니다. 세 번째, 담보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꽤 높잖아요. 그만큼 이때 갚을 때 이자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아요. 이자가 높다면 은행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세 번째, 금리가 높아요. 아주 좋습니다. 단점입니다. 첫 번째, 은행 잘 아시잖아요. 개인이 1,000만 원 신용대출을 받겠대요. 그런데 말이 1,000만 원이지 그거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 있죠. 정말 복잡합니다. 하물며 1,000만 원이고 1,000억이야. 금융조사가 엄청 복잡합니다. 그만큼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이것만큼 사업은 딜레이 되겠죠. 사업은 지연됩니다. 따라서 BF금융은요, 이렇게 프로젝트 회사 입장, 사업주 입장, 은행 입장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장 넘어갑니다. 3번요. 부동산 신디케이터. 쉬운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한 번 더 읽어봐 주시는데, 다만 신디케이터의 목적은요, 배당입니까? 이자입니까? 배당이죠. 내가 지분 투자만큼 배당받잖아요. 배당받으면 지분금융이다, 부채금융이다. 이렇게만 연결하시면 돼요. 신디케이터는 배당받더라. 그래서 뭐 지분금융이다만 떠올리시고요.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신탁입니다. 신탁은요, 절제가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안 내겠다 해놓고도 과거 시험은 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집어넣은 건데요. 다만 물론 안 봐야 되겠지만은요, 참고로 목차 2번 내려가요. 부동산 신탁의 분류입니다. 종류가 4개 나와요. 제목 한번 볼게요. 1번 관리신탁, 2번 처분신탁, 3번 담보신탁, 4번 개발신탁. 4가지죠. 이 4가지는요, 4가지가 있구나라고 눈도장만 찍어 놓으시고요. 3교시 다음 시간에 이거 설명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4가지 있다는 것만 일단 염두에 두시고요. 일단 금융은 여기서 마치고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요, 개발 및 관리로 넘어갑니다. 쉬겠습니다.